구독, 좋아요.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이 고발당한 사건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라고 불리죠. 보통 이제 서민이라고 불리는데 어제 이재명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혐의로 고발했던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차원으로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순방 중인데 순방 중인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 시민들을 좀 폭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강하게 하고 있고 여기에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나선 것이죠. 직권남용, 강요, 협박 이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이 2명을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넘어서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너무 남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유럽으로 출발을 하기 직전에 1주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저 선관위 책임이라고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들 또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여기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같은 것들도 밝히고 있지 않고 당내 권력 싸움에만 몰입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최근에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모습은요. 전 예.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여당 같고 민주당이 그런가요? 야당 같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유럽에 나가서 딱 부러지는 성과도 지금 나오는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나가지 않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없고 그리고 지금 올림픽 공원에 나가 있는 이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발언들 또 경찰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의 유럽 순방 중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현안을 다루려고 하면 각 국가들의 주요 이제 수장들하고 뭐 경제 문제든 안보 문제든 외교 문제든 주요 현안이 있긴 할 텐데 그런 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왜 국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매일 뭐 공식적인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네. 국정 지지율도 추락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초조함 그리고 뭐 이 당 내분 민주당 내분 사태에 대한 일종한 이거 내가 버려지는 거야?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그렇죠. 차원에서 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한 일주일째 가 있는 상황인데요. 가기 네. 직전에 기자회견만 해도 본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사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승리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뭐 김민석 총리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이겨야 될 선거를 졌다. 그리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땀만 먹었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형태로 뭐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보여줬었던 태도입니다만 잘된 것은 다 본인 덕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선관위 탓, 민주당 탓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서는 출국을 한 거죠. 근데 출국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9%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이 여론조사를 본인이 링크를 걸면서 뭐 겸손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선관위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부터 대통령과 민주당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분명히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상황이 굉장히 점입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유럽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이번에 지자체장 당선인들을 본인 공관으로 불러서 그랬죠.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러한 선관위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정의 제2 책임자가 당내 권력 다툼에 뛰어들겠다라면서 직을 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성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대통령과 서울 경찰청장이 이제 고발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또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잠실 투표소, 지금 올림픽공원 말고요. 네. 잠실 투표소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 상황 정말 의문스럽다. 이대로 보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평화롭게 앉아 계셨는데 아침 7시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 평화롭게 앉아있던 시민들의 팔다리를 들고 끌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랬죠.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다 보셨잖아요. 그때도 대통령은 선관위 탓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력이 투입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행안부 장관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 끌어냈는데 그 안에 있는 자료들 그대로 보존하지 않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법원 판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 투표함이 없어진 거예요. 시민들을 끌어내기만 했지 그 안에 시민들이 원했었던 그 안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서울 경찰청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볼 텐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경찰청을 항업 방문했어요. 박정부 때문에 일이 시작됐죠. 커졌죠. 자, 현장에서 발생한 영상, 폭행 지금 상황이 발생한 영상,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청장의 말을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면담을 아니 면담이 아니라 불법 증거 채취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 증거 채취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채취했다고 증거. 아니 뭘 채취했다고? 공인이잖아요. 공인 채취했다고요. 경찰님 만나세요. 경찰님 만나세요. 왜 목을 잡고 다녀? 여기 못 잡았잖아 지금. 안 만났습니다. 만졌습니다. 자, 신동욱 의원이 공개한 영상, 풀 영상인데요. 서울경찰청장 경비부장의 폭력 사태까지 지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굉장히 오만한 장면들이 서울경찰청 간부들에 의해서 그대로 노출됐었는데 당시 상황이나 저 폭행 상황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경찰이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선관위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에 찾아간 것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고발된 사안들, 그러니까 엄중대처를 넘어서서 뭐 패가망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의원들 갈 때는 이제 보좌진들이 대동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보좌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분명히 물리력을 쓰는 것, 이 영상 안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뭐 만졌을 뿐이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경찰 내에서의 징계를 넘어서서 사법적인 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검경 합수본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엔 뭐 이제 선관위 탓을 하더니 나중에는 합수본을 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갑작스럽게 합수본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지검 뭐 3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압수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국민의힘은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경 합수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말에 있었던 전재수 이제 부산시장 당선인이죠. 당선인의 까르띠에 사건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과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보니까 그 통일교 내에서의 윤영호 씨가 이 민주당 인사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특검에 이야기를 했지만 특검에서 이 사건을 뭉개고 있었던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경찰로 이첩을 시키는 이런 만행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는 개혁신당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민주당이 국민들의 역풍이 두려워서인지 그때는 특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통일교에다가 신천지를 얹어서 받겠다라고 하면서 얼레벌레 시간만 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전재수 의원은 당시에 장관직만 내려놓고 이제는 부산시장 당선인이 된 거예요.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이 전재수 의원을 그때 지명을 하니까 바로 다음 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었거든요. 예. 검경학습원이 그동안은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갔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은 검경학습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점은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을 폐지하겠다라고 이미 법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가을이 되면은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라질 것이고 본인들끼리는 지금 뭐 보안 수사권은 남기네 마네 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게요. 지금 당장 여야가 협의를 한다고 해도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검이라는 것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추천을 받고 임명을 하고 이런 과정만 해도 한두 달이 지났는데 당장 시작해야 나중에 인수인계 같은 것을 받으면서 검찰이 해체가 됐을 때에도 무리 없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조가 먼저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국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뭐 200억, 300억씩 쓰면서 항상 특검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었던 모습들은 어디 간 것인지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찾아갈 것인데 저런 물리력 행사까지 나오니까 국민적인 반감들만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침 이야기를 하시다가 국정조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조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가 여야가 일단 합의하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네. 이제 국정조사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이제 맡는 걸로 했는데 내부 내용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고 특검과의 이제 재선거 국면에 한 큰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특검 카테고리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국정조사라는 게 좀 끼어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 국정조사가 그리고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국회에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 측에서 국민적인 역풍이 있으니까 처음에 뭐 동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약간 빠지고 위원장은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넘기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뭔가를 얻어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명하게 국민들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국정조사는 늘 항상 시작은 요란한데 무용론이 마지막에 꼭 나와요. 왜냐하면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특검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관위 측에서 뭐 자료 제출 같은 것들을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형태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로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 그랬었죠. 근데 선관위가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감사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재가 결국에는 중앙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법을 개정을 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이 지금 중앙선관위를 넣겠다. 뭐 이걸 본인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법률을 개정을 해서 헌법기관에 대한 이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개헌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국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빠르게 불러서 국회 안에서 선서는 하고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들 그리고 협조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들어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 측에서도 네.
그 내부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거를 꾸려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위원회가 또 신뢰가 없다 보니까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혹시라도 본인들이 지금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내부의 위원회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특검이 띄우기 전까지는 뭐 검경합수본도 나름대로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장면과 연관돼서 한번 좀 이 부분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인데 연구원의 이제 분석 결과로 나왔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그 행정동이 어디냐? 서울 내에 있는 행정동 투표지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을 추적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강하거나 우세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 측면은 이전에 이제 처음 이 사태가 발생했을 초기에도 왜 송파, 강남 이런 쪽에 먼저 발생하나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 데이터는 덴마크 호르스 대학교에 가 있는 장민수 연구원이라는 분이 조사를 한 건데요. 네. 행정동별로 투표용지 부족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 서울이 425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 당일 본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은 32개 동이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것들이 21개 동이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경합, 우위 지역이었던 곳까지 합치면 25개 동이 되는 거죠. 32개 동 중에서 25개 동에서 이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정말로 격전지 혹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면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장이었으니까 네. 성동구 내에서 대량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면 민주당이 초반에 그렇게 남일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데이터를 넘어서서 처음에 봤던 것도 그 올림픽공원 그 처음에 잠실에 있는 투표소 그 부분을 개표를 못하다가 나중에 개표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의 비례대표 시의원이 한 석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에서 한 석이 빠지고 국민의힘에서 한 석이 늘어났습니다. 송파구 한 개의 투표소에서도 그렇게 뒤집혀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장민수 연구원의 이 논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이 논문은 다음 달에 한국정당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분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께서 정말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전북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아닙니다. 전북과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북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입력 오류라는 형식으로 이름이 붙여진 입력 오류인지 아니면 입력을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인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인지 이건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전북 그리고 경기 교육감에서 개표 입력 오류가 있었는데 이 KBS가 보도를 했는데 최근 16년간 4차례 지방선거에서도 개표 오류 정황이 여러 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KBS가 요즘에 단독을 거의 매일 내고 있는데요. 네네. 2010년부터 16년간 4차례 지방선거 데이터를 KBS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개표 오류 정황이 7군데에서 추가로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투표 수 차이가 100표가 넘게 차이가 나는 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우리가 투표용지를 받아서 한 개의 함에다가 다 같이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시장도 100표, 그러면 교육감도 100표,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다른 숫자, 100표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2년 같은 경우에 구로구 개봉 2동에서는요. 선거 당일에 교육감 투표수가 단체장과 비교해서
500표가 적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2018년 대구 효목 이동에서는 시장과 교육감 투표수 역시 똑같아야 되는데 179표의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는요. 2014년 지방선거에 인천 서구의 가자 3동 그리고 가자 4동 이 두 군데가 단체장이랑 교육감 투표수가 520표가 차이가 났는데 네. 두 군데 투표소가 똑같이 520표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뭐 쌍둥이 득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관위 내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거는 조사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투표수 차이마저도 쌍둥이가 나와버린 거죠. 이거 도대체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선관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KBS의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언론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단독 보도가 나오고 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들 그리고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제는 국민들께서 선관위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고 이 상황이 나오기 전에도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나왔던 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수원에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나왔었던 것이죠. 민주당에서 결국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되기는 했는데 이 지역에 무효 투표수가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때 개표 과정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선관위에서 본인들이 체크 잘못했다. 그래서 선거 다 끝난 다음에 후보 찾아와서 우리 징계받게 생겼으니까 괜찮다라고 좀 사인 좀 해달라. 그래서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사인해줬다라는 언론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고 특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들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과거의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출국 금지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강한 조치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잠실 현장부터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투표 사태 관련된 문제를 좀 집중 살펴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탈모 문제입니다. 탈모. 예, 제목이 죽을 병보다 탈모가 먼저냐,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보다 탈모가 먼저냐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아놨는데 탈모 치료, 이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논란이 그간에 되어 왔죠. 이게 정말 우선순위가 될 만한 거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청년들 문제까지 나섰는데 일단 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문제 논란 문제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어떤 게 쟁점입니까? 결국 2030들의 마음을 네. 돈을 통해서 얻겠다라고 뭐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1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탈모약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웃지 못할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영상은 이번 대선은 아니고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탈모약을 뭐 건강보험으로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냈었던 거예요. 최근 대선에서는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유럽을 간 다음에 계속적으로 여론조사 수치가 나빠지면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 메시지 같은 것들을 뒤늦게 SNS를 통해서 내고 있고 아마도 한국에 있는 각 부의 장관들이 우리도 뭔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2030들의 어떤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정책들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뜬금없이 1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탈모 치료 지원하겠다는 거를 공식화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떤 모두의 토론 이런 형태의 공론화 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저는 큰 효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또 소비 쿠폰 나눠줬잖아요. 네. 고유가 지원금이었죠. 이번에 이름만 바꿔서 또 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언론의 보도도 잘 안 돼요. 민주당 정권에서 돈 뿌려주는 거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이제 당연하다. 뭐 그거 갖고 마음 바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탈모 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보험 재정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적자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청년들이 그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들이 마음이 돌아올까요? 근본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관해서 이제 이런 질문 좀 한번 드리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화랑으로 세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세수를 가지고 예. 이미 고유가 지원금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세수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수익이 높아지면서 법인세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늘 걸로 예상하면서 그 수익을 어디에 쓸 거냐를 가지고 최근에도 이야기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간에 김용범 실장이 예. 이것을 뭐 국민들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형태의 SNS 글을 장문을 쓰면서 예. 이게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기본소득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가는 것들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수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돈을 투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도 잡지 못하고 있고 고유가 고환율 뭐 이런 것들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증가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아까 건강보험일 때도 이제 네. 중요한데 우선순위 탈모가 우선이 아니고 암, 희귀, 중증 질환이 우선순위가 같은 이제 재정을 쓴다면 뭐 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사실은 이제 국가 재정에 지금 천문학적으로 지금 부채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지금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탈모라든가 이런 데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 형식은 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일부 쓰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돈이 많이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의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근데 그게 심지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가재정법에서는 초과 세수가 들어왔을 때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유가 지원금도 초과 세수를 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법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 결국 탈모 치료에서 이 이야기들로 또 연결이 되는 건데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가 5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035년이 되면은 39조 5천억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탈모 치료약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암이라든지 희귀 질병에 대한 어떠한 핀셋으로서 지원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는 더 많이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아까 댓글창에는 어느 분이 그럼 이제 쌍수도 그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최근에는 또 왜냐하면은 젊은 층에서 그 비만약도 많이 처방받고 있거든요. 아, 주사로 예. 하고 있는. 그럼 그것도 처방해달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돈이 정말 줄줄 새고 있는 거고 국가의 세금을 본인들의 인기에만 영합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이런 행태들은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내부 사태 또 집권 세력 여권의 또는 좌파들 좌익들의 내부 상황으로 한번 가서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사회가 있죠. 곽상원 의원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이 스튜디오가 있는 종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노무현의 사회 곽상원 의원. 이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노무현 재단을 홍보 수단으로 좀 쓰지 좀 말아라. 이게 재단이 노무현 어떤 관련 재단인지 유시민 개인의 무슨 홍보하는 곳이냐 이런 직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시민 작가가 이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직을 사임을 했는데 반대의 장면도 또 나왔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유시민은 정치 노선을 떠나 귀중한 지식인이다 이렇게 약간 옹호성 발언을 했는데 사위와 아들이 좀 다른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죠.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이렇게 검색 후에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유럽에 가 있는 대통령도 지금 선관위 사태보다는 당내 권력 싸움에 더 골몰하고 있는 모습. 현직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서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있는 기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가 왜냐하면 다음번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양 진영이 싸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친노 친문으로부터 연결된 것으로 뭐 적통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쪽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현직 대표의 연임 도전 그리고 대통령이 역시 뭐 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김민석 총리 또 뭐 송영기 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야기도 나오고 뭐 김용민 의원도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비명 행사에 우리가 공천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뭐 친문 세력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 20%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현실적으로는 컷오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원외에서 얼마나 일을 바득바득 깔고 있을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다음번 총선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청래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해외로 출발을 할 때 뭐 평소에 오지 않던 입국할 때 들어오던 그 국무총리는 그 자리에 나갔는데 여당 대표는 서울공항에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마저도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잠깐 아까도 여론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뭐가 우선순위냐 이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은 아들이랑 사위가 이렇게 뭐 유시민 작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 할 때 아니다. 너희들도 지금 올림픽공원 나가라. 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게 언론 보도가 크게 나오고 서로 간에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권을 맡기기에 정말로 위험한 집단이다라는 생각만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죠. 이제 정청래가 화두가 방금 됐으니까 정청래의 최근 이제 발언, 이재명의 발언 이걸 비교해 보면서 한번 좀 보겠는데 정청래가 이제 엊그저께 월드 클래스 이야기를 했어요. 월드 클래스 급이다, 세계 지도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재명을 한껏 띄워주더니 어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라고 또 방을 했습니다. 지난번 정권은 짧다라고 이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이에 이재명이 여당은 신념보다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정청래식으로 하면 안 된다가 같은 취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 문제와
이게 사실은 좀 분당 사태 초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실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의 별도의 정치 세력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가결이 되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내분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까 발언 중에 예. 그 정청래 대표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남은 임기 동안에 하는 1년짜리 전당대회에서도 훨씬 큰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인 1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일부 최고위원들이 변경이 되면서 정청래 대표가 다시 강행을 해서 결국에는 해냈거든요. 최근에 다른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최고위 회의에서도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정신이 1인 1표 제도로 이어졌다라는 발언도 정청래 대표가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하고 있고 1인 1표제 당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의 마음은 지금 잠깐 나와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쪽 세력이 아니라 친노 친문으로 이어온 적통 세력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서울경찰청 현장, 잠실 현장, 투표용지 관련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의 중요성, 왜 투표용지는 특정 행정동에서 집중적으로 부족했냐, 특히나 국민의 무세 지역에서 왜 부족했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예.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7일) 자유리더 아카데미 4기를 시작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 리더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미중 패권전쟁의 소용돌이와 세계 전략의 대전환, 그 혼돈의 정점에 서 있는 트럼프 독트린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의 깊이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선사합니다. 6월 17일 개강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경우가 있죠. 또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했었지? 이런 불편감 호소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요,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이 기억력과 인지력 문제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아직은 어리지만 치매에 걸릴까봐 무서워. 미리 예방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기억력 개선과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브랜드인 종근당에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포스파티딜세린 앤 징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요즘에 논문과 신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름인데요. 바로 우리 뇌에 인지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 본래는 이게 뇌를 이루는 성분의 하나인데 이거를 여기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징코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자, 비타민 E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E 여러분 아시죠? 항산화에 정말 좋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내 체력이라든지 또 내 외모를 가꾸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 E인데, 이 세 가지가 인지력 개선, 기억력 개선, 그리고 브레인 케어와 항산화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식약처 기능성 인정된 원료만 저희가 꾹꾹 눌러 담았다라는 말씀. 종근당의 포스파티딜세린은 징코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 좋은 게 종근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혈행 개선 제품인 올리브 캡슐을 2박스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다라는 거, 역대급 할인 찬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고요. 지금 당장 챙겨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아래에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요.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원분께서 문의 받아주실 겁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